결국 몸으로 때우는 거야? 하긴 그렇게라도 해야겠지? 네가 무슨 죄냐?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여기 베네수엘라의 한 카페, 한국으로 간다는 친구에게 부티나는 여성이 막말을 하며 비아냥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은 베네수엘라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겨우 5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단순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 만에 베네수엘라에서 3년, 아니 4년치 월급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삶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한국을 가려하자 몸으로 때운다며 눈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베네수엘라 여성인데요. 하지만 몇 년 뒤 한국에서 무려 1억을 벌어 돌아오자 예전엔 그녀를 무시하던 그 친구가 이번엔 아예 모른 척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벨렌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근처 광산에서 일하셨는데 제가 16살 되던 해 사고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19이 되자마자 저는 꿈꾸던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약값, 월세, 동생들 학비. 숫자를 더할수록 제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어머니 과일 가게를 돕고 때로는 옆 가게 잡화점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관광객이 간간히 들르는 작은 카페에서 서빙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부자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이 갈라져도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 옷을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밤마다 자기 전에 잡지를 몰래 훔쳐보며 디자인을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너무 지쳐서 연필을 들 기운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시장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부잣집 청소,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마을은 관광객이 거의 없는 곳이라 외국인을 보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외국인 남자가 강도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어요. 마을 외곽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길을 잘못 들어선 듯했어요. 강도들은 셋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위험에 뛰어들어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제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 골목길을 뛰어다녔어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 어느 상점이 몇 시까지 문을 여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근처 상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 상점 주인과 함께 다른 가게 경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골목으로 달려갔어요. 제 휴대폰에 작은 플래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강도들은 당황했어요. 그들도 역시 이 동네 사람들이었기에 제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아챘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경비들이 골목으로 뛰어들어오자 강도들은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땀에 젖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연신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스페인어는 서툴렀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스페인어로 말을 걸자 저는 놀랐어요. 대부분의 외국인은 영어만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험했어요. 이 시간에 이런 골목길은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을 잃었어요. 지도를 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비들이 물러가고 저는 그에게 호텔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낯선 남자와 밤에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 마을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피곤했고 배도 고팠습니다. 또한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근처에 24시간 여는 작은 식당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을 중심가 주유소 옆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손님은 우리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훈이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벨렌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벨렌.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경훈 씨는 한국의 GS칼텍스라는 회사의 해외자원개발팀 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 협상을 위해 출장을 왔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미팅이 늦게 끝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관광지도 아니고 지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외지인들이 길을 잃기 쉬웠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제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접어야 했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 그리고 지금의 생활.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외국인에게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군요. 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꿈이었어요. 지금은 현실이 더 중요하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는 전문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문 가이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고 현지 사정을 알려주면 됩니다. 물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게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국인 가이드 일을 하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을에서 어떤 소문을 낳을지 걱정됐어요. 그러나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경훈 씨의 가이드가 되었어요. 아침에는 어머니 가게를 도운 후, 오후부터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을 알려주었어요. 어디서 식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 조언했습니다. 경훈 씨는 항상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약속한 금액을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그는 제가 해준 작은 도움에도 항상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업무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활기. 모두 제게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에게 더 유창한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배우며 우리는 웃음을 나눴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성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벨렌이 외국인 남자와 돈을 받고 다닌대.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더니 결국 외국인 남자에게 팔려가는 거 아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가장 상처가 된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마리아의 말이었어요. 마리아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함께 놀았지만 자라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녀는 대학에 진학했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마리아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돈 없으니까 남자 물어서 인생 펴려고? 그렇게 팔려가면 뭐가 남는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매일 어떤 선택과 포기를 하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훈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려 합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떳떳했고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출장이 끝나가기 얼마 전 경훈 씨는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벨렌 씨, 한국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이 높아요.
여기서 1년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한국? 그곳은 제게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취업 비자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도울게요. 당신 같은 성실한 사람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 친구, 익숙한 환경 모두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면? 여전히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싸우며 꿈은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멀리 가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가서 내 삶을 찾아라. 마을에 제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벨렌이 한국 남자한테 팔려간대. 돈 때문에 몸 팔아 외국 가는 거래.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더 심했어요. 그녀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받고 팔려가는 거야? 최소 집 한 채는 값을 쳐줬겠지. 이런 말들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누구도 저를 판단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동생들은 슬퍼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꼭 돌아올게. 그때는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경훈 씨는 약속대로 공항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 가족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약속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벨렌 씨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할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작아지는 베네수엘라 땅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저는 낯선 나라, 한국을 향해 날아갔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질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처음 본 한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멀리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경훈 씨는 제 짐을 들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렌 씨.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땅에서 더 당당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가 베네수엘라에서 얼마나 이방인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도시의 전경.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경훈 씨가 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 주변으로 펼쳐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사람들. 모든 것이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경훈 씨는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두었다고 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세요. 나중에 취업이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이미 비행기 티켓부터 모든 것을 그가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 숙소까지.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엌, 욕실, 침대, 심지어 작은 세탁기까지 있었어요. 우리 집 전체보다 더 많은 가전제품이 이 작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어요. 내일부터 비자 절차를 밟을 거예요.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훈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해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학당에 등록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취업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첫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낯선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 사이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곳에서라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불가능했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없는 일정이 시작됐어요.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등록증 신청, 은행 계좌 개설. 모든 절차가 복잡했지만 경훈 씨가 도와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항상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주었어요. 때로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끝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미리 연락해서 다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알파벳도 다르고 발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4시간씩 어학당에서 공부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혼자서 더 복습했고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귀를 훈련시켰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길을 잃기도 했고 음식을 주문할 때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가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학당에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친구가 됐어요. 콜롬비아에서 온 카를로스, 페루에서 온 마리아, 그리고 멕시코에서 온 파블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라틴계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서울 구경을 하며 서로의 향수병을 달랬어요. 경훈 씨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한국의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그때마다 저는 경훈 씨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즈음 경훈 씨는 취업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컨시어지를 구하고 있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접 날,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경훈 씨가 골라준 정장을 입고 그가 알려준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면접관은 제 스페인어와 영어 실력을 테스트했고 다행히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었어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베네수엘라에서 버는 돈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인생에서 큰 희망을 보았어요. 이 돈이면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있고 저축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경훈 씨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걱정 말아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호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과정이 보람찼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손님들은 제가 베네수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반가워했어요. 일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훈 씨의 도움으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는 비쌌지만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독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경훈 씨는 자신의 차로 짐을 옮겨주었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생활용품이 전부였지만 그는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집들이라며 간단한 음식도 준비해왔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송금했을 때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보낸 돈으로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했단다. 그 말을 들으니 모든 어려움이 보람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경훈 씨와 저희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지인이나 동료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훈 씨는 제가 한국에 온 지 반년이 넘었던 어느 날 특별한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게 새롭고 때로는 어렵지만 행복해요. 이 모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벨렌 씨, 사실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엔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벨렌 씨는 이제 한국에 잘 정착했고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젊고 아름다우니까요. 그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자는 말씀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경훈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북받쳐 참을 수 없었어요. 저를 버리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저는 당신 하나 믿고 여기 온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벨렌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경훈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앉았어요. 경훈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우리가 더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관계라뇨? 네, 결혼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저하는 이유는 나이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순간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해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훈 씨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충돌했어요. 사실 저도 경훈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배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이든 저라도 괜찮겠습니까? 경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요. 결혼을 결정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렇게 빨리? 하지만 제가 진심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단다. 마을에서 잔치를 열어야겠구나. 하지만 경훈 씨 쪽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고 돌아온 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반대하세요. 사기 결혼 아니냐, 국적 따고 떠난다는 얘기 많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받다니.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경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벨렌을 만나보세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마침내 한 달 후 경훈 씨의 부모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걱정됐어요. 만남 당일,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경훈 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훈 씨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 당신을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두 분 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가족관계, 한국에 온 이유, 앞으로의 계획.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난한 집안 형편,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결혼하면 뭘 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경훈 씨의 도움 없이도 제 몫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분의 사랑과 지지는 필요하지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경훈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도둑놈아, 이런 좋은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외국인이라 문화 차이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진중하네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조용히 저를 인정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희는 큰 결혼식보다는 간소한 예식을 선택했습니다. 경훈 씨는 제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준비했지만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님과 동생들은 화상통화로 결혼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다시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비록 함께 있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결혼식 날, 저는 간단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을 기억하며 드레스의 일부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경훈 씨는 제가 준비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벨렌. 작은 결혼식장에는 경훈 씨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사귄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훈 씨 친구들이 도둑놈이라며 북어로 발바닥을 때리려고 해서 난리였어요. 결혼 후 우리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경훈 씨는 GS칼텍스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결혼 전부터 검소하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였어요.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명품 쇼핑보다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국제 패션 브랜드에서 라틴 아메리카 마케팅을 담당하며 저만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경훈 씨는 제가 일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달 저희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어요. 저는 제 월급의 30%를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 송금했습니다. 환율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큰돈이 아니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부모님은 매번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일하면서도 돈을 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너희 살림도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보내도 괜찮은 거니? 그러나 제가 가족 사정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과일이나 반찬을 보내주시며 이거라도 아껴서 더 보낼 수 있게 하셨어요. 결혼 생활 2년째, 저희는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함께 모은 돈으로 경훈 씨 이름의 작은 투자용 오피스텔을 구입했어요. 월세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경훈 씨는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경훈 씨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베네수엘라 요리를 선보이며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항상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패션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학원에 다니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경훈 씨는 언젠가는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될게 라며 웃으셨어요. 4년이 지나자 저희는 두 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오피스텔이었어요. 첫 번째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경훈 씨는 투자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우리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초여름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경훈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 있는 반찬을 보내주셨고 주말마다 저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셔서 제 상태를 물어보셨어요.
임신 3개월째 시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 베네수엘라에 다녀오는 게 어떠니? 부모님도 만나고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친절한 말씀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임신 5개월까지는 비행기 타도 괜찮대. 우리 같이 가자. 경훈 씨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고향에 가본 지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부모님도 만나고 아이 소식도 직접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베네수엘라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경훈 씨, 시어머니,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 한국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설레었어요. 7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문득 베네수엘라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안정된 삶,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익숙한 공기와 소리 그리고 스페인어가 저를 반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경훈 씨와 시어머니를 보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경훈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서툰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경훈 씨가 가르쳐준 몇 마디였지만 그 정성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마을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7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더 작고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에 익숙해진 탓인지 고향 마을이 더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소문은 이미 퍼진 듯했습니다. 벨렌이 한국에서 왔대. 한국 남편과 시어머니도 같이 왔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특히 경훈 씨와 시어머니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부모님 집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작은 정원, 낡은 대문, 그리고 친숙한 거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집안이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청소하고 꾸미신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레파, 파벨론 크리오요, 그리고 테케뉴스. 너무나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경훈 씨와 시어머니도 낯선 음식이었지만 맛있게 드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한국 음식과는 다르지만 정말 맛있네요. 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결혼 생활, 일 그리고 임신 소식까지.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첫 손주가 생기는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벨렌, 내가 보내준 돈. 우리가 다 모아뒀단다. 어머니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상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5년 동안 보낸 돈이 대부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생필품과 아버지의 병원비, 약값만 사용했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야. 제가 모아둔 돈과 합쳐보니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보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저를 위해 모아두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의 집을 고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경훈 씨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보낸 돈을 거의 그대로 모아두셨어요. 이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가전제품도 새로 사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그 돈은 너희 둘의 미래와 아이를 위해 써야 하지 않을까. 집 수리는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니? 사돈 집인데 당연한 거지.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은 내 아이와 미래를 위해 써. 집수리는 우리가 할게. 경훈 씨도 시어머니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당신이 힘들게 모은 돈은 우리 가족과 아이를 위해 써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행동에 옮기셨어요. 마을의 작은 시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셨고 거기서 집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그리고 새 침대와 소파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구입하셨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뭐하러 사돈이 되나요? 라며 웃으셨어요. 그 말에 부모님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이 배달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하나둘씩 들어올 때마다 이웃들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한국 사돈이 이 모든 걸 사줬대. 벨렌이 복을 타고 났구나.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집 정리가 다 끝나고 보니 부모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부엌은 현대적인 가전제품들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새 냉장고 앞에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벨렌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정말 복이 많은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우리가 더 복이 많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구경을 나갔습니다. 경훈 씨와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란 곳, 학교 다니던 길, 그리고 일했던 카페와 시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인사를 건넸고 특히 경훈 씨와 시어머니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어요. 채소를 팔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마리아였어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딸이었고 저를 팔려간다 며 비웃었던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마리아? 안녕, 오랜만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녀는 저를 모르는 척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훈 씨가 물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친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시장을 나온 후 우연히 옛 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로사와 카를라 그리고 페르난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벨렌, 정말 너구나. 한국에서 왔다면서? 카를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와 경훈 씨 그리고 시어머니를 작은 마을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우리가 어릴 적 과자를 사 먹던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친구들은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한국에서 온 거야? 어떻게 지내? 그동안 소식이 없었잖아. 페르난도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제 한국 남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부자인가 보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오다니. 그 말에 로사가 그의 팔을 툭 쳤어요. 신뢰가 될 수 있어. 조심해. 경훈 씨는 스페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알아차린 듯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뜨거운 초콜라테를 마시며 저는 문득 마리아에 대해 물어봤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카를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마리아, 많이 힘들어졌어.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거든. 로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셨대. 2년 전에 그 큰 저택도 팔고 지금은 시장 구석에 작은 방을 빌려 살고 있어. 그 집 마당에 있던 수영장이 지금은 꿈 같은 얘기지. 페르난도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자랑하던 미국 유학도 포기했어. 대학도 못 갔지. 지금은 매일 새벽부터 채소 팔러 나온다더라.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릴 적 마리아는 항상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았고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을 듣자니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널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거야. 카를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겠지. 내가 잘된 걸 보면서. 로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 벨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내 이야기는 여기서 일종의 전설이 됐어. 친구들은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경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 생활은 어떤지, 일은 무엇을 하는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 깨끗한 거리,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발전했어? 페르난도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 여기 마을의 여유로움이 때로는 그리워. 카를라는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너처럼 한국 가고 싶다. 여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로사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구나.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때 저를 내려다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 모르는 척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 씁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경훈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마리아와의 만남 그리고 제 복잡한 감정에 대해. 경훈 씨는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 친구가 가졌던 건 부모가 이룬 거지 본인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스스로 일어섰고 지금은 그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했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다시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었고 저 역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꼭 데려와.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데려올게요. 그때는 아이도 크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좋은 시간이었단다. 내 고향을 보니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해가 돼.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겨봤어요. 부모님과의 재회,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마리아와의 우연한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향을 떠나오는 것은 7년 전보다 더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어요. 부모님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게 되었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평소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피곤하지 않니?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에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쉬는 동안 시어머니는 베네수엘라에서 찍은 사진들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벨렌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싶더라고. 그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랐다니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인 출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고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아이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둘씩 준비하며 기대와 설렘이 커져갔습니다. 경훈 씨는 특히 아이를 위한 책을 많이 샀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를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임신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가져오시고 출산에 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출산 문화와 베네수엘라의 차이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미역국은 입맛에 잘 맞았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레시피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산 한 달 전,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를 주었어요. 동료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 저를 축하해 주었고, 귀여운 아기 옷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국제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다 보니 동료들 중에는 외국인도 많았어요. 그들은 저희 국제 결혼 이야기에 항상 관심을 보였고, 이번에는 특히 축하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경훈 씨는 즉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6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까만 눈동자. 경훈 씨를 닮은 아들이었어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경훈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벨렌. 정말 고마워요. 시부모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게 내 손주구나.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다. 시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 분이 이렇게 울먹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기 이름은 민호로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지만 스페인어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어요. 저희는 아이가 두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베네수엘라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드리자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내 손주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하고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어요. 산후조리는 한국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유로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셔서 저를 살펴주셨고 미역국도 직접 가져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야 몸이 빨리 회복된다고 해.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희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셔서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때로는 밤새 아기가 울 때도 시어머니가 달래주셨습니다. 너는 쉬어. 내가 봐줄게. 그런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육아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의 전통에 따라 잔치를 하면서 저는 베네수엘라의 축복 의식도 함께했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경훈 씨의 친구들 그리고 제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모여 민호의 건강을 기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벨렌이 우리 가족이 된 건 정말 복이야. 내 딸보다 낫다니까. 그 말씀에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더 좋은 며느리,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육아와 함께 저는 천천히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게 재택근무 기회를 주었고 덕분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훈 씨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민호를 목욕시키고 주말에는 제가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나가주었습니다. 저희는 베네수엘라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부모님이 손주를 직접 만나고 또 저희의 생활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희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민호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점점 자라났어요. 첫 걸음마, 첫 단어.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민호가 처음으로 엄마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순한 단어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민호가 1살이 되던 해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규모지만 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훈 씨는 전적으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시어머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한국의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옷들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관심 있는 한국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점차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마침내 제 꿈을 이루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민호가 2살이 되던 해 저희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이름은 소피로 지었는데 한국과 베네수엘라 모두에서 부르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여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어요. 매일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야 빨리 나와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소피가 태어난 후 저희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경훈 씨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손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소피가 너를 닮아서 예쁘구나.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여성이 될 거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들에게 두 가지 문화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하게 했고 양국의 전통과 관습도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한국 태권도를 배우면서도 베네수엘라의 전통 춤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소피는 아직 어렸지만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희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부모님은 손주들을 보시면 항상 행복해하셨고 특히 시아버지는 민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호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아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소피가 1살이 되던 해 저희는 다시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부모님은 손주들을 직접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벨렌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네.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나 봐. 그 방문 중에 저는 다시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그녀도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벨렌? 정말 오랜만이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후회와 부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깔보는 시선은 없었고 오히려 제 선택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되는구나. 베네수엘라에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훈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고 제 패션 브랜드도 점차 성장해 작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민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작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외모 때문에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내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하지만 민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베네수엘라에서 왔어. 그래서 난 두 나라 말을 할 수 있어.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저는 민호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건 큰 축복이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정에서 외국인 며느리라는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닌 우리 가족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소피가 3살이 되던 해 저희는 3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동안의 저축과 투자가 결실을 맺어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훈 씨는 당신의 결정력과 절약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며 저를 칭찬했어요. 베네수엘라 부모님께는 여전히 매달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금액이 더 커졌고 덕분에 부모님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저를 1년에 집 한 채 버는 딸이라고 부르며 부모님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이룬 가족이었습니다. 한때 팔려간다 며 조롱받았던 선택이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어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오셔서 손주의 첫 등교를 축하해 주셨어요. 민호는 교복을 입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와 달리 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나 커서 뭐가 될까?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엄마 아빠는 항상 응원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지지와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소피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패션 브랜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원도 몇 명 두게 되었고 제품 라인도 확장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전통 자수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것은 제 두 정체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디자이너의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여정을 털어놨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한국행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놀랍게도 많은 반응이 왔어요. 특히 국제 결혼을 한 여성들이나 한국에서 꿈을 찾으려는 외국인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돌려주고 싶다고요. 민호가 8살, 소피가 6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어요. 두세 개의 다리 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문화 교류와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경훈 씨는 제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시부모님도 벨렌다운 생각이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재단의 첫 프로젝트로 저희는 베네수엘라의 제 고향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책들을 모두 갖춘 이 도서관은 마을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어요. 개관식 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하다니. 그 후로도 재단은 장학금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어요. 특히 저는 베네수엘라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들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훈 씨와 저는 1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매주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하셨고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옛날에 가난했을 때 슬프지 않았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난은 슬픈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란다. 엄마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어. 그 대화 이후 저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노력할 이유야.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저희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길 바랐습니다. 리노가 10살이 되던 해 저희는 모두 함께 베네수엘라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시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두 가족이 모두 만나는 순간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벨렌이 정말 잘 되었구나. 한국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특히 아이들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마리아도 이번에는 더 친근하게 다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감정은 이제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두 어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가족의 연결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보석함이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야.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진정한 딸로 인정한다는 증표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그리고 처음의 어색함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소녀가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경훈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행복해요.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향하는 순간부터 저녁에 다시 모여 하루를 나누는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매주 시댁을 방문하는 일, 간소한 생일잔치, 소박한 가족여행. 이런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특히 경훈 씨와 저는 육아를 함께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책을 읽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놀아주는 경훈 씨의 모습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사랑을 발견해요. 처음 베네수엘라 밤거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노력할 이유란다. 이 말을 자주 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랐어요.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장문으로 쓰라고 했어.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써도 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엄마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니까. 다음 날, 민호는 최우수 장문상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이라고 칭찬하셨대요.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 시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 문화를 가진 것은 큰 축복이란다. 그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모든 선택과 우연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그 밤거리에서 경훈 씨를 만난 것, 한국행을 결심한 것,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결정이 저를 이 행복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작은 가교가 되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항상 제 가족이 함께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제 안에는 두 문화의 강인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소녀가 한국에서 새 삶을 꽃피운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국제결혼이나 성공신화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이룬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벨레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